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통과시킬 거냐 말 것이냐 이거 갖고 민주당은 감액하겠다라고 이제 굳힌 거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예산안 법정 시한이 바로 내일이거든요. 응? 근데 민주당은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겠다. 국힘당은 이거는 예산 쿠데타다 이런 식으로 맞서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국힘당이 딴 거 갖고는 이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는데 특히 예산 갖고 난리를 치는 거는, 아까 어느 분이 우리 비달개님이 얘기했듯이 이 대한민국의 수구 보수 기득권 세력들은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아요. 그러니까 다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그 우리가 무슨 그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뭐냐면 지네들끼리 다 그 한편이 돼갖고 뭐 사법부, 재벌, 그 다음에 뭐 국회, 국민의힘 뭐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이권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의 사실상 그 대한민국이 주류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이 주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쩐의 전쟁이에요. 제가 오늘 그래서 쩐의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돈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삼성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결국 아무리 사법부에서 잘 나가던 판검사, 검찰총장, 그리고 사법부 검찰에서 잘 나가던 어떤 부장검사, 검사장, 검찰총장 이런 직책을 갖고 은퇴를 하던 사법부에서 대법관, 대법원장 또는 헌재소장, 부장판사, 뭐 이런 자리를 갖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변호사를 개업할 때 그 사람들의 정관 예우를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들이나 나 같은 일반 서민들이 그런 정관 변호사를 사갖고 명예훼손 사건을 맡길까요? 아니죠. 결국은 재벌과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어떤 배임, 횡령 사건 또는 상속 사건 이런 것들에 있을 때 결국은 정관 변호사를 사서 엄청난 그 정관 변호사를 산다는 걸 어떤 식으로 해요? 삼성의 법무팀에 가면요, 대한민국의 검사장 출신, 대법관 출신, 법관 출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로펌은 김앤장이 아니에요, 사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로펌은 삼성 법무팀이에요. 그런 삼성 법무팀에서 결국 김앤장의 출신들이 말이 김앤장이지 그 사람들은 전직 대법관, 전직 대법원장, 전직 검사장, 전직 지청장 이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은퇴해서 삼성 법무팀에 가는 순간 결국은 후배들이 현직에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나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정관예우가 딴 게 아니라 김 검사, 김 청장 오랜만이야. 예 선배님, 오늘 저녁 식사라도 좀 하죠. 어디로 좀 나와. 그러면 예 선배님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동일치를 해서 가잖아요. 가면 갑자기 느닷없이 영화에서 보듯이 대기업의 회장이 나와요. 아니 당신 이 자리에 왜? 김 회장님 인사하시죠. 제 후배 누굽니다. 아니 회장님 사건을 제가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불렀어. 김 검사. 이거 많이 봤지 어디서? 내가 맡고 있는 재벌 회장의 사건을 갑자기 우리 선배가 나를 부르더니 이 사건을 자기가 맡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건을 제대로 기소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응? 못 하거든요. 응? 그게 정관예우예요. 내가 검사에서 옷 벗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럼 내가 승진시켜주고 내가 이뻐한 애들이 현직에 있어. 근데 내가 변호사를 개업하자마자 굵직한 정관예우로 재벌의 재벌 회장의 사건을 맡았어. 이 사건이 어디 서울중앙지검에 가 있어. 쟤는 내 직속 후배였어. 얼마든지 여러분들 사건을 축소시키고
어떤 뭐 불기소 처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민주당이 이번에 제대로 찔렀다는 게 뭐냐면요. 결국 검찰의 힘은 돈이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라고 하면서 502억 원이 있어요. 검찰에. 일선 검찰에. 물론 거기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돈들이 있겠죠. 어떤 지능범죄 수사나 해외의 어떤 해커들에 대한 어떤 해외의 어떤 정보망들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 돈들도 필요한 예산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대부분 그 502억 원이라는 돈들이 불법 사찰 또는 어떤 야당 정치인 탄압을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뭐 그런 때 사용되는 돈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특정 특활비,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82억 1년 동안 그 특활비를 누가 씁니까? 거의 검찰총장이 자기 돈 거의 현금으로 자기 돈 금고에서 찾는 것 같이 지방 어떤 설 그다음에 추석 그럴 때마다 떡값 만약에 어디 대전지검에 내려가면 그 대전지검 검사가 몇 명인지 보고 거기에서 그 당시 대전지검장에게 몇 천만 원 놓고 오고 그러면 그 대전지검장은 계급에 따라서 많게는 300만 원, 하위직 검사들에게는 50만 원씩 다 돌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검찰총장의 지들만 검찰총장이라 그래요. 분명히 검찰청이면 청장이 돼야 되는데 지들의 특권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들은 총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걔네들은 결국은 인사권과 결국은 돈으로 자기네들이 검사 동일체라는 굳건한 조직을 만들었죠. 다른 공무원 조직은 저렇지 않죠. 왜 그러면 다른 여러분들 공무원의 부서장이 명절 때마다 자기 돈으로 자기 부원들에게 돈을 나눠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결국 인사권과 돈으로 거의 조직폭력배가 하는 짓이랑 똑같죠. 조직폭력배도 자기 행동대장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일하는 그 조직원들을 결국은 돈으로 관리를 하고 업장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먹고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검찰이 그래서 조폭과 비교되는 거예요. 그런 검찰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돈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검찰이 생각하는 이제 인식도 많이 바뀌겠죠. 예전에는 충성하면 돈도 생기고 충성하면 진급의 길도 열렸지만 지금은 내 돈 써가면서 탄핵당할 위험도 있는 그런 정치적인 수사나 그런 것들은 누가 총대를 매려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검사 동일체라는 그런 어떤 견고한 조직들이 점점점 금이 가는 겁니다. 여태까지 검사 동일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과 인사권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에서 집단 반발을 하면 정치권이 깨갱하고 죽어줬는데 이제는 검찰들이 집단 반발을 하니까 너희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감사원에 청구를 해갖고 이제 징계를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진작 그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진작 이렇게 세게 나왔으면 검사들도 본인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진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검찰이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국민의 녹을 먹고 산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검찰은 자기 스스로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 집단, 정의로운 집단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공권력을 쓰는 인간들이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검찰의 모순이에요. 그렇죠? 본인들은 공무원의 신분이지만 그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공권력으로 자기네들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을 했지만 결국 자기네들이 그런 공무원의 자세나 공무원에 대해서 규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특별 예외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권 집단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러냐? 검찰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경찰이 기소를 하지는 못하잖아요. 경찰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저 새끼 저 검사 저거 굉장히 저거 썩어 빠졌다라고 하지만 검사가 검사를 기소하지 않을까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거였거든요. 이번에 감사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들 결국은 돈줄을 마르게 하는 여태까지 민주당이 저쪽에서는 뭐 이재명 방탄 예산 삭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재명 방탄 예산 삭감이 아니라 너희들 작년에 여태까지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너희들이 단 한 번도 감사원이 감사를 여러분들 검찰이 저렇게 특활비를 어떤 영수증이나 제출 안 하죠. 그리고 검찰은 사실상 그 누구도
어떤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었죠. 이거 누구의 책임이죠? 감사원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감사원의 직무유기예요. 검찰의 특활비 내용을 법사위에서 따질 게 아니라 행정부의 관리 감독은 감사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원이 단 한 번도 검찰 조직의 특활비나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트집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한 번도 감사원은 검찰을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감사원장은 탄핵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원장이 노무현 정부 이후에도 민주화 이후에도 단 한 번도 감사원장은 탄핵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민주당의 탄핵을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여태까지 감사원의 직무유기를 눈 감아줬던 정치권의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행정부를 관리 감독하는 어떤 독립적인 감사원이 본인들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저렇게 미친 망나니처럼 칼춤을 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일조를 한 거거든요. 그런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는데 감사원장은 난리를 치고 있죠. 그럼 감사원의 기능을 제대로 합니까? 권력자 앞에서는 무릎 꿇고 국민들 앞에서는 굉장히 엄한 사법부의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기관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우리가 너무 방치했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에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나 이렇게 여소야대의 큰 우리가 의석을 차지한 거죠. 사실 옛날에 여러분들 민주당은 80몇 석을 갖고 있었을 때가 있었고 국힘당은 200석이 넘을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민주당이 이번에 예산안을 가지고 어떤 정치권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민주당의 예산 폭주, 예산 쿠데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민주당이 야당답지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 사실 21대에서 검사 탄핵시킬 수 있는 구도가 있었잖아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었고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제대로 야당답게 싸우지 않다 보니까 지금에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공무원 사회, 검찰 사회 대한민국이 이제 제대로 투명한 사회로 나가는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제대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볼 때는 야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왜 없었어? 그만큼 대한민국이 썩어 빠졌기 때문에 검찰은 왜 여러분들 왜 검찰은 왜 여러분들 돈을 마음대로 써요? 국민의 세금을 쓰려고 그러면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시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영수증 하나하나 다 맞춰갖고 매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받는 돈은 기업들이 검찰에 특활비를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세금 갖고 특활비를 쓰면서 그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저렇게 오만 방지하고 저렇게 무대뽀인 검찰은 이제 와서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결국은 돈의 힘이에요.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징징대는 거죠. 정청래 의원이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법과 원칙대로 한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법사위원장으로서. 무조건 예산 삭감을 한다는 게 아니다. 쓴 내용을 가져오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쓴 내용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왜 못 갖고 올까요? 룸사롱에서 술 처먹고 결제하고 떡값 돌리고 못 갖고 오거든요. 영수증. 안 그래요? 영수증을 어떻게 봐? 영수증 룸사롱에서 n분의 1방 99만원 8명 해갖고 뭐 792만원 이렇게 내? 룸사롱에서 카드 나눠서 99만원으로 긁고 인간들이 아니니까 그런 돈 허건날 쓰고 지네 소고기 사쳐먹고 못 갖고 오거든요. 이런 돈들을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들 검사라는 직업과 판사라는 직업들이 정말 월급만 받고 지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나 판검사가 되려고 할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공부에 의해 최고라면 최고 사법고시를 합격하신 사람들 대부분 그 사람들 다 전교에서 1, 2등에 있던 사람들일 거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검찰 그리고 판검사를 선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판검사 해봤자 연봉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왜 그러면 4급 있죠. 4급 공무원 최고 호봉이 연봉 한 8천 정도 돼요. 검사가 3급이에요. 그렇죠? 사실을 합격하면 4급이거든요. 검사에 임용되면 제가 알기로는 3급인가 되더라고요. 그럼 거의 한 1억 정도 돼요. 연봉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봉이 1억 정도 되는 사람인데 뭐 국민연금, 의료보험 떼고 그러면요. 실수령액은 1년에 한 6, 700 많아야? 그쵸? 많아야 6, 700이에요. 이 사람들 머리로 서울 법대 나오고 어떤 이런 날고 기는 어떤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면 대기업에 갔으면 이 사람들 연봉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죽어라고 검찰에 남아있고 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저렇게 검찰 선배들에게 충성을 하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본인들이 생각해도 월급보다 생기는 게 많고 여기서 경력을 쌓고 나중에 정관 자기가 출세만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변호사 그러니까 검사 생활을 그만둘 때 부장검사 출신이냐 검사장 출신이냐 그거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 정관예우의 단가가 달라져요. 제가 이쪽 이번에 소송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변호사들 이런 걸 좀 보니까 현직 부장검사 출신은 부장판사 출신은 변호사를 쓸 때 시작가가 달라요. 어떤 사건을 맡길 때 이 사람은 기본 3천 출발, 사건 하나당 3천 출발. 어떤 진짜 뭐 검사장 출신에게 사건 맡길 때는 기본 5천 출발.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관 변호사들 1년에 뭐 수십억씩 번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정관 변호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나 같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 대기업에서 중요한 사건들 맡고 이름 올려주고 이 몸값이 달라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평검사 출신으로 검찰직을 그만두고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하면 그 사람들의 또 단가는 좀 달라요. 다 다르더라고요. 또 보면. 그래서 얘네들은 이번에 민주당이 결국 얘네들을 여러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자기 아파트를 팔아갖고 떡값을 돌리겠습니까? 그런 새끼들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감사원장이 자기의 아파트를 담보대출 받아갖고 감사원 직원들에게 특활비를 지 돈 쓰겠습니까? 저 인간들 절대 그런 인간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면 쟤네들 아마 피가 마를 겁니다. 내년에 뭘 해야 되나. 여태까지 국민의 돈 세금 갖고 사건을 조작하고 사건을 지네 마음대로 굴려먹던 새끼들이 이제 그걸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 김건희 특검 갖고 한동훈계가 군부를 피우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싸움은 한동훈이가 져요. 김건희 특검을 받는 순간 그쵸? 김건희 특검을 받는 순간 한동훈이도 죽어요. 한동훈이 저 특검을 못 받아요. 그리고 친한계가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친한계가 자유투표로 김건희 특검에 어떤 동의표를 던질 수는 있어도 저런 지금 무서워서 지저대는 거예요. 윤석열은 뭐 통과돼도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 방해하려고 들 것이고 지금 한동훈이는 점점점 위기감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는 윤석열의 영린을 건드리고 있는 거잖아. 김건희 대통령의 영린이 뭐야? 자기 특검이거든. 여러분들 왜 윤석열이가 김건희 특검을 못 받는 줄 아세요? 계속 얘기했잖아. 김건희가 대통령이니까 김건희가 어떻게 자기 특검을 통과시켜? 그쵸? 김건희가 대통령인데 왜 자기 특검을 자기가 통과시키겠냐고. 통과 안 시키죠. 그래서 한동훈이는 믿을 수 없는 존재. 한동훈은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이미
결론을 냈기 때문에 한동훈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12월 정치 일정이 되기, 내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산안 법정 시한이잖아요. 내일 예산안 법정 시한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왜 오늘 잘했다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예산안 법정 시한이 지나서 민주당은 요번에 감액 있죠. 검찰 특활비, 특경비, 그 다음에 감사원, 경찰, 그 다음에 대통령실 업무 추진비 이런 거 다 감액했잖아요. 그럼 이제 올해 내년 예산은 이제 예결위에서 이걸로 통과시킬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가 뭐 있죠? 추경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고 통과시키면 이제 쟤네들이 민주당한테 고개 푹 숙이고 돌아올 겁니다. 정치 일 때문에 민주당에게 고개 숙이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돈에 관해서는 민주당에게 고개 숙일 일이 많아요. 잠깐 고개 숙여갖고 몇백억 얻어낼 수 있잖아요. 아마 앞으로는 계속 민주당에게 이거는 추경하자, 저거는 추경하자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민주당에게 좋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이재명표 지역 상품권 예산 통과시켜 줄게. 합의해 줄게. 이것도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지역 상품권 있죠. 그건 안 봐도 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상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번에 국힘당과 검찰, 감사원, 우리나라 그 권력기관들의 예산을 다 깎았잖아요. 특경비나. 그러면서 민주당이 저런 거 깎으면서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저것들이 딱지 붙여놓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예산들 2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민주당이 사실상 올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올렸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은 통과시키고 어떤 국정의 운용에 필요한 꼭 검찰 예산은 깎았다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이 굉장히 전략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이제 국힘당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민주당에게 물밑에서 협상을 통해서 추경하자라고 하면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상임위원장들한테 찾아가서 추경을 계속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지역사랑 상품권 이 예산도 우리가 합의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딜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 딜을 받고 어떤 예산을 늘려줄 것인가, 그거는 민주당의 어떤 선택할 일이죠. 민주당이 선택할 일이죠. 오늘은 제가 이 얘기 저 얘기를 좀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정치권 진짜 이면에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진짜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어디서 듣지 못하는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 보수가 윤석열을 버렸죠. 그렇죠? 누가 봐도 보수는 윤석열을 버렸습니다. JTBC는 노골적으로 윤석열 탄핵에 가까운 방송을 하고 있고 조중동도 대놓고 까죠. 근데 탄핵이 안 되고 있죠. 그때 제가 그 이유가 아직 검찰 권력이 돌아서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슬프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주류는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에요. 그 보수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지금 왜 민주당이 6개월을 디데이를 잡고 내년이면 진짜 내년 봄 정도 되면 탄핵에 어떤 분위기가 조성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보수가 윤석열을 버릴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네요. 보수가 윤석열을 버릴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수가 윤석열을 버릴 때요, 단순히 윤석열을 까거나 윤석열을 비판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가 윤석열을 버릴 때는요,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게 시그널이 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님이 계속 보수 인사들을 만나죠. 이재명 당대표님이 계속 보수 인사들을 만나죠. 그건 뭐냐면요, 이재명 당대표가 보수와 얘기할 때 보수 인사들이 이재명 어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수가 봤을 때 유력한 대권 후보 이재명이 괜찮은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이 사람도
어떤 언론에서 실어주잖아요, 계속. 그럼 민주당한테 딜이 와요. 아예 이제 윤석열 탄핵으로 가거나 윤석열은 끝났다라고 우리 지금 거의 결론 탄핵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럼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정치 물밑으로 재계나 재벌이나 검찰이나 언론이나 이런 밑으로 물밑 협상들이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가자. 거국 내각 또는 1년 임기 단축 개헌으로 갑시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따로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한민국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공화, 검찰 독재국가, 정치권 그러지 않아요. 대한민국 조선일보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하나의 그룹 중에 하나지만 조선일보 위에서 또다시 그 고문단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보수 원로들, 그 보수 원로들이 결국은 조중동을 움직이고 검찰 세력들을 움직이고 재벌을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이 저렇게 정치해갖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쑥대밭이 되고 있으면 가장 속에서 천불 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삼성의 이재용인 거예요. 지금 삼성의 주가가 폭락하고 단순히 중국 경기가 불황이고 반도체 수요가 줄어서일까요? 그리고 기술이 잡혀서일까요? 아니죠. 윤석열 자체가 대외 신임도가 저하되고 내수가 부진하고 미국과의 어떤 외교나 중국과의 외교가 빵점이다 보니까 아무리 삼성이 날고 기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선두주자였다 그래도 정부가 뒤에서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삼성의 가장 큰 적은 윤석열 정부예요. 중국과의 외교 단절시켰죠. 러시아와의 경제교류 단절시켰죠. 미국과 그래서 미국 바지가랑이 잡고 잘 됐나 했더니 미국은 도란프가 되면서 규제가 점점점 더 심해지고 그렇다고 한국이라는 거 우리 동맹 썩열 윤 관세 더 내 니들 어드밴테이지 없어 이거거든요. 아니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미국에게 그 할 만큼은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그렇게 관세 폭탄을 매기고 이거 아무도 안 알아줘. 응?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면 피해는 그러면 재벌들이 뭐라고 생각해? 저이 병신 새끼 외국 갈 때마다 뒤에서 따라가줬더니 저이 병신 새끼 따라갈 때마다 외국에서 공장 지어달라 그래갖고 한 번 따라갈 때마다 2조씩 날렸어. 저 쌍놈의 새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재벌들 회장이 무슨 잘못이야? 어디 외국 갈 때 경제사절단이라 그래갖고 병풍스라고 갔다가 느닷없이 미국 재무부 장관이나 경제 관료들이 여기다 공장 지으세요 라고 하면 윤석열 공장 하나 지으시죠? 속으로는 최태원이 야 이 개새끼야 돈이 무슨 땅에서 그냥 돈이 나오냐? 네 마음대로 공장 짓게? 그런 말은 못하고 앞에서 예 저희 반도체 공장 어디에다가 하나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와요. 응? 그래놓고 뒤에서는 저 비용신 새끼 공장을 짓더라도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남의 나라 진짜 100조 퍼주고 뭐 2조 MOU 계약 맺었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새끼잖아. 응? 결국 여러분들 기업의 가장 큰 목표는 뭐죠? 이윤 추구예요. 그렇잖아요. 기업의 가장 큰 목표는 이윤 추구입니다. 보수군 진보군 기업의 이윤 추구에 방해가 되면요 재벌이나 이런 쪽은 가차없이 버립니다. 삼성이 뭐하러 윤석열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갖고 자기네 회사 기업 망하는데 1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님이 그냥 보수의 원로들을 만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실무형 대통령으로서 경제 감각이 있고 세계의 어떤 외교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떠나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한 번씩 자꾸 이재명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기득권 보수 세력들이 야 이재명 한번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사법부도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야 이재명 죽이지 마라는 어떤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이 움직이면 이재명 당대표도 사법부가 움직이고 기업들이 움직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민주당과의 다음 정부의 협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지금 재계나 언론이 조중동이 매일매일 김건희 난리라고 해도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조중동도 이제 포기했잖아요. 언제까지 고집불통 정치할 텐가. 전광판 보지 않는다는 윤석열.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이게 조중동의 사설 내용이에요. 그렇죠? 박근혜 이명박은 눈치라도 봤거든요. 지금 조중동이 가장 속이 뒤집어지는 게 뭐냐. 박근혜 이명박은 그 쥐새끼는 눈치 잘 보잖아. 제가 여러분들이 그 광화문 광장에서 뭐 촛불을 들었을 때 청와대 뒷산에서 긴밤 지새우 제가 아침 이슬을 불렀습니다. 아침 이슬을 부르기는 새끼 아침부터 돈에 먹으려고 눈 빨검 눈치라도 보잖아. 쥐새끼는. 응? 쥐새끼는 눈치라도 본다고. 박근혜는 눈치는 안 보죠. 왜냐면 눈치 없잖아. 박근혜는 네네네 제가 뭐 했다고요? 박근혜는 눈치 볼지도 몰라요. 평생 눈치를 안 보고 살았으니까. 여러분들 눈치 보고 산 사람이 알죠? 박근혜는 눈치를 본 적이 없어요. 지네 아빠가 독재자인데 박정희가 유일하게 눈치 본 게 유경수도 아니에요. 박근혜의 눈치를 봤대요. 하나밖에 없는 딸. 아빠, 최태민 목사를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그 새끼 만나지 마. 그러지 마세요. 집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네야 하면 아빠 미역 문 팍 닫고 안 들어오면 박정희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박근혜가 옛날에 그랬대. 유일하게 그 어떤 새끼도 박정희한테 뭐라고 못했는데 유일하게 박근혜만큼은 박정희가 눈치를 봤대잖아.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대사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잖아. 뒤에서 박정희 뒷담화 한번 깠다가 안가에 끌려가갖고 대공분순설에서 거의 초죽음이 돼갖고 나오는데 어떻게 청와대 안에서 박근혜랑 최태민이는 뒹굴고 난리를 쳤을까? 못 건드린 거야. 이해가 안 가죠? 청와대에 박정희가 있는데 최태민이가 거기 들랑거리면서 청와대 안에서 박근혜 방에서 최태민이랑 뒹굴거리고 그 딸을 못 이긴 거예요. 사실상 유경수 여사가 죽고 나서 박근혜는 이제 박정희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이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던 소중한 딸이었죠. 박근혜는 아빠 눈치도 안 봤죠. 누구 눈치를 봐요, 박근혜가. 유일하게 박근혜가 눈치 본 사람은 딱 하나예요. 최순실. 최태민이 주술을 걸어놨더니 갑자기 최순실이가 최태민의 어제 아빠가 보였어. 너 오늘 조심하래. 가서 낫또나 먹어. 예, 낫또나 먹어. 예, 낫또나 먹자. 호성아 낫또 사와. 이거거든요. 유일하게 박근혜가 무서워했던 사람은 최순실. 유일하게 박근혜가 무서워했던 사람은 최순실. 진짜 여러분들 제가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하지만 현대사를 보면요. 어떻게 저런 것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랑 나는 저는 진짜 대한민국이 민주화 이후에 87항쟁 이후에 가장 속 뒤집어지는 대통령은 박근혜였어요. 전 박근혜가 대통령이 딱 됐다 그랬을 때 제가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났다. 왜 그러면 저는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고 박근혜 일가나 현대사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이 나라는 끝난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2013년에 방송을 시작했던 거예요.
왜 방송을 시작했냐? 박근혜를 뽑은 자체가 이거 역사의 태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가장 큰 프리미엄은 박정희가 경제 대통령이다. 경제의 신화다. 거기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렇죠? 18년간 독재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민주주의를 말살을 하고 인권을 말살을 했던 그 박정희가 암살당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기득권 보수가 박정희를 경제 대통령으로 포장을 한 게 결국은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가장 큰 이유였어요. 제가 볼 때는 박정희가 18년간의 독재자였고 그 18년 동안 수많은 인권이 말살되고 용공 조작과 간첩몰이로 수많은 민주열사가 죽고 그런 박정희가 18년 동안에 했었던 수많은 악행이 실질적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 절대 박근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죠. 스트롱맨 도우터라고 하면서 외국에서는 독재자의 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면서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저는 진보라고 하는 새끼들도 박정희가 경제는 잘했다고 떠드는 새끼들 보면 정말 혈압이 거꾸로 올랐었어요. 박정희의 경제 지표나 그 당시에 박정희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망쳐놨는데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요 개발도상국가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이 굉장히 뒤처져 있었거든요. 제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박근혜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기고 당선 딱 됐을 때 진짜 이건 역사가 퇴행할 것이고 민주주의가 퇴보할 것이다. 그런 너무너무 절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근현대사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본격적으로 박정희의 18년 동안의 나쁜 짓, 그 다음에 최태민 일가를 집중적으로 방송을 했었어요. 제 방송을 아프리카 TV에서 보셨던 분들은 제가 허구한 날 최태민, 박근혜, 박정희 18년간의 어떤 그런 행적들을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방송을 했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딱 당선됐을 때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보다 가슴이 더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짜. 왜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을 때 가슴이 철렁 앉았냐면 제가 김건희 7시간의 녹취록을 수십 번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 녹취를. 와, 그 녹취가 들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정권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은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은 김건희라고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방송 들었던 분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김건희라고 저는 윤석열 취임식 때부터 제가 김건희가 대통령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점점점 현실화가 됐던 거죠. 왜 김건희가 정권을 잡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했냐면 김건희는 이게 여러분들 주술 정권이 왜 위험하냐면요. 정치인이 주술에 빠지면요. 국민 여론이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치인들은 여론에 촉각을 세우고 국민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주술에 빠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어려움은 곧 지나갈 것이다. 내년 3월 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막연한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요. 왜 지지율이 빠지고 왜 비판받는지를 생각 안 하고 삼재가 끼었다. 자기네들이 정치를 못해갖고 국민들이 외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이 지금은 자기네들을 이해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거기에 김건희는요. 굉장히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제가 김건희가 정권을 잡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김건희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굉장히 천민자본주의의 형태가 드러나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 첫째, 진보는 돈 주고 해야 된다라는 말이 대표적인 거고, 두 번째,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이 김건희한테 있어요. 천민자본주의가 있어요. 거기에 김건희는 굉장한 그 권력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김건희가 윤석열과 최종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수많은 남자들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김건희는 수많은 남자들 뭐 이런 썰도 있고 저런 썰도 있고 그러지만 최종적으로 왜 김건희가 검사와 결혼했을까요? 김건희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여자예요. 여자가 주가 조작까지 끼어들 정도면요, 엄청난 나름 인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주가 조작은 어떻게 보면 쩐주들의 최종 갈 때까지 간 사람들, 돈 좀 있고 인맥 좀 있고 뒤에 권력들이 있는 애들이 하는 짓이에요.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서 과감하게 그렇게 굴었던 것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뒤에 양재택 검사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 이후에는 윤석열 검사가 지켜줬던 거고요. 그렇죠? 김건희가 주가 조작할 때 윤석열이 없었다? 천만의 말씀. 뒤에 양재택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양재택 검사가 윤석열보다 더 선배고 더 잘 나가는 검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양재택 검사가 이제 옷을 벗고 현직에서 물러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검사가 되니까 김건희는 바로 갈아탔죠. 그게 바로 윤석열인 거예요. 윤석열이 그 당시에 특수부 검사였고, 그래갖고 윤석열이가 사실상 지가 휘어감고 지 치마폭에 넣고 있으니까 아무도 김건희에 대해서 건드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산전수전 공주전 육박전까지 걸건 인생의 천민자본주의의 밑바닥까지 겪은 여자라서 저런 애가 권력을 잡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거기에 주술까지 더해지네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런 애들은 나름 피해의식이 있어갖고 내가 권력 잡으면 서울의 소리나 누군 그냥 이명수는 가만 안 두지 우스갯소리로 나온 게 아니에요. 권력을 대통령이 되면 어떠한 권력도 써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공천 개입을 하고 지네 마음대로 인사 개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남에 가보면요, 가끔 제가 와이프랑 강남에 가갖고 주말에 브런치를 먹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브런치를 먹는데, 거기 딱 가보면 사람들의 이렇게 스캔을 좀 해보면 진짜 부자들은 되게 검소해요. 원래 그 부모 세대부터 해갖고 강남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딱 보면 티가 나요. 사람들이 부티가 나면서도 되게 검소해요. 예의도 바르고. 근데 갑자기 돈이 생겨갖고 강남에 이사 와갖고 좋은 차를 끌고 막 명품 치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강남엔 살지만 원래 그 사람들의 태생이나 그런 것들은 그게 바로 강남 출신은 아니거든요. 김건희가 바로 딱 그 꼴이에요. 그 꼴이에요 지금. 지가 평생 천박하게 살던 인간이 어느 순간 권력을 잡아보니까, 민주주의의 대통령이라는 권력은 굉장히 잘 써야지 그 대통령의 권력이 욕먹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지 않아요. 김건희는 권력을 잡는 순간 왕이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는 왕자를 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인식은 대통령은 아무거나 해도 돼. 검찰은 우리가 꽉 잡고 있어. 아무도 우리를 기소할 수는 없어. 자,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저는 가슴이 답답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가 있었냐면, 군부 독재 뭐 박정희나 전두환 이러면 그건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부정한 권력이었죠. 민주주의를 파기하면서 쿠데타 정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시민운동이나 시민혁명이 일어날 때
분명히 주체가 누구고 누구의 비판 대상이 확실한 거였어요. 전두환 물러나라. 이유는 쿠데타. 그쵸? 군사 쿠데타, 군부 독재 물러나라. 이런 명확한 어떤 타도의 대상이 있었는데 윤석열이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투표를 의해서 당선됐지만 그런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이름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이 군부 독재가 아니라 검찰 독재는 뒤에서 더 무서운 짓거리들을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마 뼛속으로 느낄 거예요. 야, 군부 독재보다 더 악랄하고 비열한 게 검찰 독재구나. 군부 독재는 여러분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전두환이가 죽이려고 하고 박정희가 죽이려고 하고는 했지만 결국은 예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정적이고 그리고 국민의 눈치를 보고. 검찰 독재는요, 군부 독재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자기와 같이 대선 후보였던 사람을 3년 내내 범법자로 몰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는 너무 잔인해요. 검사들은. 니들은 찍히면 죽어. 얘네들은 평생 그렇게 생각해. 너는 범죄자야. 넌 죄가 있어.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은 자기네들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무오류의 존재들이거든요. 특수부가 사건을 맡았는데 빈손으로 왔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한 번도 없어요. 조국 장관님 처음에 사모펀드로 뒤지고 어떤 대선 자금으로 해갖고 사모펀드로 엄청난 비자금을 만들었다라고 시작된 게 조국 사건입니다. 그 조국 사건 탈탈 털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때요? 정경심 교수님의 갑자기 표창장으로 번지더니 특수부 새끼들은 자기네들은 무오류다라고 먼지 털이 가면서 니네 털면 안 나와?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걸 이재명 당대표한테 한 거예요. 응? 쌍방울 대북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한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님이 진짜로 경기도지사 할 때 대북 사업을 하거나 방북 비용이 북한을 방북하려 그러면 정부와 협상을 하죠. 안 그래요? 대한민국 정부 통일부와 협상을 하고 대한민국 행정부와 협상을 해서 어떤 그 통일부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북한과 연계를 해갖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쌍방울을 이용해갖고, 아니 경기도에서 얼마든지 가려면 가지고 누가 그거를 쌍방울에서 돈을 대달라고 가겠냐고요. 응?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막 지금 주저리 막 지금 막 얘기가 막 혼돈스러운데 결국 보수가 왜 쩐의 전쟁이냐면요, 결국 돈줄이 마르면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탈해요. 그쵸? 저쪽은 이익 집단, 이익 공유 집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진보와 보수의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진보와 보수의 다른 점이 뭐냐면, 진보는 선거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선거 때 후보가 경선을 해요. 그렇죠? 진보는 A 후보와 B 후보가 치열하게 경선을 해서 싸웁니다. A 후보가 이겨요. B 후보가 승복을 하면서 이 사람을 도울까요? 안 도와요. 진보는. 희한하게 제가 오랫동안 정치계를 보면 겉으로는 승복한다고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진보는 절대 저런 새끼는 반드시 내가 나중에 이긴다고 이를 갈고 겉으로 도는 척 안 돕니다. 근데 보수는요, A 후보와 B 후보가 치열하게 싸워요. B 후보가 아깝게 져요. 근데 보수는 B 후보가 어느새 이 사람과 하나가 돼갖고 이 사람을 돕고 있어요. 왜 그런가? 진보는 A 후보가 B 후보를 이겨갖고 경선에서 이겨서 당선이 돼서 본인이 후보가 되면 자기가 잘나서 됐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됐는 줄 알았고, 한마디로 자기한테 진 B 후보는 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거하고 싶어요. 보수는요, 자기와 경쟁했던 후보가
자기를 돕게끔 하려고 자기가 당선되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을 나눠줍니다. 나눠줘요. 제가 당선이 되면 이런 거는 후보님이 맡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익을 공유해요. 그러면 보수 새끼들은 경선할 때는 죽으라고 싸웠지만 이 사람이 당선되면 자기한테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근데 진보는요, A와 B가 죽으라고 싸우잖아요. B가 치열하게 싸우고 지잖아요. 쳐다도 안 봐요. 둘이 적이 돼요. 둘이 적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낙연이가 한 짓거리예요. 이낙연이가 자기가 대권 후보라고 생각했는데 변방의 장수였던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민주당의 기득권이라고 생각했는데 변방에서 이재명이 나타나갖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딱 되니까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진보는 권력을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보수도 권력을 나누려 하지 않지만 이익은 나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낙엽이는 보수 아닌가요? 낙엽이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낙엽이는 그냥 밀정이에요. 밀정. 어떤 씨발 새끼가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해서 저는 박근혜 사면을 외쳤는데 그 사면을 얘기하면 중도를 끼안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씨발 새끼 잡히면 뒤진다. 너 때문에 내가 재명이한테 졌어.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낙엽이는 당대표가 되자마자 박근혜 사면을 얘기했죠. 그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당대표가 돼갖고 민주당을 변화를 시키거나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낙연이 여러분들 박주민이랑 그 당시에 당대표 할 때 이낙연 검증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었죠. 기억나세요? 응? 기억나시는 분 있죠? 이낙연 이대로 대통령 후보 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낙연이 그 당시에 당대표 안 됐으면요. 그냥 그 이미지로 대선 후보 됐어요. 이낙연이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검증을 받아갖고 박근혜를 어디다가 사면을 해야 되냐. 그때 검증 안 했으면 그냥 이낙연이는 제가 친노지문의 적자입니다. 제가 준비된 대통령 국무총리 최장수 국무총리. 여러분들 내년 5월인가 되면 대한민국 최장수 국무총리가 이낙연이었거든요. 이낙연에서 누구죠? 한덕수로 바뀌어요. 대한민국 기록이 바뀝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장수 국무총리는 이낙연이었는데 내년 5월만 지나면 최장수 국무총리는 한덕수로 바뀌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때 만약에 이낙연이가 국무총리 그만두고 당대표 도전 안 하고 뒤에서 조용히 막 사이다 국무총리 그런 이미지가 됐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이낙연 못 이겼어요. 이낙연 못 이겼어요. 근데 갑자기 이낙연이는 오바를 했죠. 좀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저 국민의힘과 잘 싸우는 야성이 있는 당대표를 원했는데 이 새끼가 박근혜의 사면을 얘기하면서 대선 후보 중도 확장을 한 거예요. 당대표가 중도 확장을 해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이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니까 외연 확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 대선을 한번 도전했던 사람이잖아. 지금과 달라요. 이재명 당대표는 대선에 한번 도전했던 사람이고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이재명 당대표를 좌파 빨갱이로 몰으려고 하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실무형 경제 대통령으로 하려고 해서 자꾸 외연 확장을 하는 거고, 이낙연은 그냥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 하다가 갑자기 내려와서 갑자기 제가 대통령 후보입니다. 제 지지율 44%, 이재명 10%, 하나마나 게임입니다. 지금부터는 중도를 확장해야 됩니다. 개소리 하다가 당내 선거에서 진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경선에서 깨진 거예요. 응?
그때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이낙연이 그때는 유튜브예요. 유튜브. 저는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이낙연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슬프지만 윤석열 탄핵은 보수가 윤석열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누가 봐도 이제 보수는 윤석열을 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에도 보이죠? 보수가 윤석열을 버리고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응? 예. 김지연님 건축 설계로 해놓을게요. 아휴, 몇 시야? 예. 어쨌든 오늘 뭐 주저리 뭐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었네요. 어쨌든 이 민주당이 이번에 제대로 찔렀습니다. 결국 보수의 힘은 돈이거든요. 돈. 저 돈을 민주당이 이제 사실상 조이는 순간 쟤네들도 이제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으면 통제가 안 되는 것이고 통제가 안 되면 이제 권력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보수는 괜히 윤석열 지지하고 윤석열 지켜주려고 그러다가 우리만 거지 됐네라고 하는 순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